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막상 제 얘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해야 할지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조금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하소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에게 못다한 진심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두고 부모가 되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어머니 앞에서 제 속마음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모질이네요. 자식도 있다는 사내놈이 자리를 빌려 어머님 전상서를 올리는 것이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에는 제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30여 년을 살면서 어머니와 알고 지낸 시간들보다 모르고 지낸 시간들이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이니 떨어져 있던 시간이 대수일까 싶지만 서로 멀어지는 동안 속으로 쌓아온 오해와 서운함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머니와 어색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 속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빌려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떨어져 지내게 된 사연을 얘기하려면 제가 어렸을 적 그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씩씩한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일찍부터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파악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으신 부모님 덕분에 가정은 행복했고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사랑해 주시며 저도 부모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어려운 형편 탓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봉급날마다 가족들끼리 시장 통닭 한 마리를 나눠 먹는 것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네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10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의 어린 나이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저희에게 다정했던 아버지셨으니 어머니 역시 남편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것이고 어린 자식을 두고 앞날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보며 괜찮다 말해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굳게 믿으며 괜찮아질 거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빈자리는 누구도 쉽게 채울 수가 없었고 그 후로 어머니와 저는 무척이나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적에도 늘 빚 걱정에 돈 걱정하던 형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집안의 가세는 완전히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제게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저기 돈을 빌리시고 옆집 아주머니와 돈 때문에 실랑이를 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제가 돈 걱정을 할 정도였으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사정 탓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을 다 견디기도 전에 일을 나가셔야 했고 저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신 빈 집을 지키며 혼자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 철없는 저의 투정일까요? 정말로 철이 없었던 저는 그런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졌던 저는 10살이나 되었으면서도 혼자 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난감해 하실 것을 알면서도 학교를 가지 않고 어머니 일터를 따라가면 안 되냐 졸라대기도 했었죠. 엄마, 나 그냥 학교 안 가고 엄마 따라가면 안 돼? 뭐? 학교는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개근상 안 받을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나 혼자 있기 싫단 말이야. 그냥 엄마 따라갈래. 진호야, 엄마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따라가면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해? 나 가서 얌전하게 있을게. 말썽 안 부릴게.
그러니까 따라가게 해줘, 응? 이진호,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정말 힘들어? 안 그래도 엄마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정말?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10살이나 먹었으면서 언제까지 철없이 굴래? 너 자꾸 이러면 할머니한테 보낼 거야? 저 때문에 아침마다 한참 벌어졌던 실랑이는 매번 저를 할머니 댁이나 친척집에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협박으로 끝이 났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최후 통첩을 듣고 나서야 울면서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어렸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철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주변 어른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며 재혼하라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있던 저는 정말로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머지않아 정말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2년 동안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고, 지금의 저보다 어렸던 그 나이의 여자로서 그런 삶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삶이 많이 지치셨던지 이전에는 드시지도 못하셨던 술을 드시고 저 몰래 숨죽여 우시곤 하셨습니다. 아주 늦은 밤 제가 깊이 잠들어야 했을 시간, 어린 자식을 재워두고 식탁에 앉아 훌쩍거리며 목으로 소주를 넘기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고단하고 아픈 몸을 달래려면 술기운이라도 빌리셔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몰래 버티시던 어머니는 결국 저를 포기하고 재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 인연이 되셨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지만 엄마는 제게 긴 설명 없이 저를 친할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셨더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별다른 말 없이 할머니에게 맡겨지며 그대로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 앞에서 긴 설명을 하기 어려우셨을 어머니의 심정을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당시로서 저는 어머니에게 큰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엄마는 이제 진호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몸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있어. 알겠지? 어디 가는데? 엄마 놔두고 어디 가는데? 엄마는 돈 벌러 가야지. 엄마가 형편이 안 돼서 진호 너를 더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랑 지내야 해. 엄마, 나 데리러 올 거지. 돈 많이 벌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잘 지내, 진호야? 어머니는 그저 형편이 어려워 같이 살지 못한다는 말만 하며 제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이후였죠. 저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었던 나이에 친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뿐인 손자인 저는 예뻐하셨습니다. 애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를 원망하시면서 저를 데려가 키우시겠다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당시에는 엄마도 할머니와 다투면서 끝까지 저를 키우려 하셨지만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저희 집보다는 사정이 나았습니다. 집이 있으셔서 세도 받고 고모나 삼촌들이 용돈도 주시니 그리 어렵지 않게 생활하고 계셨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손주 자식을 맡게 되신 할머니께는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어차피 중학생 나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 부모 손 탈 나이도 아니었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되었으니 할머니에게도 큰 어려움은 아니셨을 겁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고모나 삼촌들이나 친척들이 저를 할머니의 짐 취급하는 것은 괜히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할머니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할머니께 걱정이 되지 않으려 얌전히 잘 지내고 있었죠.
제가 거기서 말썽 부리지 않고 문제없이 잘 지내야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얌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후로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서야 저는 고모와 할머니가 나누는 얘기를 듣고 제가 버려진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럼 올케는 그 뒤로 연락 없어? 당연히 없지 그럼. 이제 걔가 연락 올 일이 뭐가 있어. 진호도 내내 지 엄마 연락 기다리는 것 같던데 내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 맡겨놓고 그게 되나? 언제는 진호 포기 못한다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재혼을 했네. 이런 거 보면 올케도 되게 모진 데가 있어. 아유 그럼 다른 집에 시집 갔으면서 그냥 가고였겠어? 그리고 했어도 내가 못하게 했겠지. 그러는 편이 애미한테나 진호한테나 맞는 거지. 이제 각자 알아서 제 살 길 찾아야지 어쩌겠어. 그제서야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다른 아저씨와 재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들이 재혼하라고 할 때마다 내 걱정을 하던 어머니의 말들은 결국 다 가식이었던 건지 멀쩡한 아들 버려두고 새 살림을 차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번의 일로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제 마음은 하루아침에 증오가 되어 평생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디라도 그런 심정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기댈 곳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털어놓지 못한 증오는 점점 쌓여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머니 덕분에 크게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고 저를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제 유일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단 둘이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옥탑방 세입자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불씨가 되어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나고 말았었죠. 모두 다 잠든 시간이라 저와 할머니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가 잠에서 깨어났던 것은 이미 불이 집 안으로 번진 이후였습니다. 제가 급히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연기가 잔뜩 끼어있는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지도 못하고 바닥을 더듬거리며 울부짖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누가 신고를 했던 건지 소방대원들이 제 시간에 일찍 도착해 주셨고 저와 할머니는 큰 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이셨던 할머니는 그리 상태가 좋지 못하셨죠.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셨는지 의식이 없으시던 할머니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그 후로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할머니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은근히 제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러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싶어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와 할머니를 구해주셨던 소방관 아저씨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할머니가 아프시고 정신이 없어서 먼저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아저씨, 저랑 할머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소방관이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은혜는 무슨. 불 속에서 구한 건 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지. 진호니가 할머니 옆을 잘 지켜드려.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댈 어른이 없었어서 그런지 저는 잘 알지도 못했던 그 소방관 아저씨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저와 할머니를 살려주시고 걱정하는 저를 다독여주시는 그분이 참 감사하고 멋있었죠.
아마 그때의 계기로 제가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던 제가 걱정이 되셨던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챙겨주셨고 혼자 지내던 제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었던 어느 날 할머니는 결국 저를 두고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손주 졸업하는 날 짜장면 먹자고 하시던 할머니가 제 졸업식도 오지 못하시고 마지막은 기력도 없이 앓다가 돌아가신 것을 보며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도 저를 그리 탐탁지 않아 하던 다른 친척들은 저를 떠맡고 싶지 않아 했고 할머니의 유산 역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 제가 혼자 돈을 벌어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서글프기도 했지만 어머니에게서 한번 버림받았던 제가 친척들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더 좌절할 일도 없었네요. 사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에게 도움받았던 일 덕분에 저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군대에서 제대한 후로 고시원에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며 이른 나이에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었죠. 대학 대신 일찍 진로를 선택하게 된 저는 그 후로 그 일이 제 천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소방관으로서 희생하는 일이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외면받던 제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소방관 일을 하면서 어렵고 위험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매번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나가곤 했었으니까요. 소방관이라고 다들 목숨 내놓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예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아에 걱정해줄 가족 하나 없는 제 삶이었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오기인지 객기인지 매번 목숨 걸고 일을 했었죠. 덕분에 위험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죽다 살아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크고 작게 다치고 수술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무사한 목숨보다는 사비로 지불해야 했던 수술비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유증처럼 드러나는 것들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매번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병원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직업 특성상 보험을 들 수도 없었고 박봉이다시피 한 월급으로는 매번 혼자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던지 매번 어디선가 나타나 주시는 천사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치료비를 누가 내고 갔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이진호 환자분 치료비는 복지관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분이 익명을 원하셔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누군지라도 알아야 감사 인사라도 하죠. 그렇게 고마운 분이 대체 누구신지 정말 못 알려주십니까? 예, 그분이 꼭 익명을 요구하셔서요. 제가 대신 감사한 마음만 전할게요. 그럼 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대체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 같은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다는 좋은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몸 생각은 안 하고 뛰어드는 제가 무모하다며 걱정하곤 했지만 그때는 제 스스로도 제 목숨이 그리 귀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도 없었고 사실 제가 당장 죽더라도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혼자 사는 인생 무슨 큰일이 나겠냐 싶어 두려움도 몰랐었죠. 그렇게 제 몸을 축내며 뒷일 생각 없이 살았던 제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만난 신고자였는데 그때 제가 첫눈에 반했었죠. 그때는 일하러 갔으니 사심을 채우기도 그렇고 내 주제에 무슨 연예인가 싶어 애써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 얼마 뒤 사석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민영이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외톨이처럼 혼자 쓸쓸하게 지냈던 제게 민영이는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이만큼이나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싶었죠. 덕분에 민영이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저도 제 몸을 챙기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화내고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 제 몸을 돌보게 되더군요. 소방관 일을 하는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제 안위를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저도 더 이상 걱정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이준호, 연애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야, 예전에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몸부터 뛰어들더니 야, 요즘은 장비도 잘 챙기고 말이야. 야, 그래. 너도 이제 네 목숨이 좀 아까워진 거야? 아이, 그냥요. 저도 이제 그만 다쳐야죠. 뭐 아픈 것도 지겹고 병원비도 걱정이고요.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해줄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야, 그래, 잘 생각했다. 야, 우리도 매번 너 무모하게 뛰어드는 거 걱정스러웠어. 봉사정신, 희생정신, 야, 그런 것도 좋지만 야, 우선 자기 목숨부터 잘 챙기고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네 몸 챙기면서 가족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지. 가족. 그 말이 제게는 왜 그리 생경했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제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걷어주신 할머니에게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할머니와 지내면서는 예전에 부모님과 살았던 그 시절의 안정감이나 행복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이상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돼서부터는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나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하거나 내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을지 민영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제 삶의 의미는 크게 없었었죠. 하지만 민영이를 만나고부터는 저도 잘 살고 싶어지게 되었고 민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졌죠. 그렇게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민영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그것보다 떨리는 일은 없었던 터라 인사드리러 가는 그 일이 불길 속을 뛰어드는 것보다 더 두렵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장인 장모님의 반대는 제 생각보다 더 거세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민영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둘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네. 우리가 민영이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건만 왜 이해를 못하나? 저 민영이 정말 사랑합니다. 민영이 때문에 살고 싶어졌고 지금은 민영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자네가 미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자네가 부모가 없건 돈이 없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네. 다른 일도 아니고 위험한 소방관이라면서 어떻게 남의 딸을 쉽게 달라 그러나? 자네도 나중에 자식을 가져보면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거 바라는 부모는 없어. 근데 자식이 힘든 걸 알면서 그 결혼을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장인 장모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 직업을 걱정하셔서 저희를 반대하셨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을 평생 걱정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며 제게 이해를 해달라고도 하셨죠. 저도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속상하기는 했지만 섭섭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영이도 제가 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쉽게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오랜 설득 끝에 두 분도 결국 저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죠. 과정은 고생스럽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어렵게 결혼을 허락받고 나니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민영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자식 낳으며 저도 행복한 가장이 될 거라 생각했죠. 꿈만 같던 그 일을 앞두고 행복해야만 했던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괜시리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은 그날 이후로 지우고 잊어버리려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그리움보다 미움이 더 커졌다 생각했는데도 결혼을 앞두니 괜히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제와 그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인지 저는 저를 버린 그 여자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에는 딱히 부를 가족도 없이 혼자 결혼을 준비해 갔고, 한 달 뒤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력을 다해 구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나간 그곳에서 불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날도 누군가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들쳐업고 나왔던 저는 따가운 눈을 씻으며 구조자의 상태를 살피려 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진호야, 그동안 잘 지냈니? 20년 전 날 버리고 간 어머니를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20년 만에 나타나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 지냈냐고 물을 수가 있는 건지 뻔뻔한 그 사람을 보니 잠시라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뿐이었죠. 연기를 마시고도 정신이 있는지 그 사람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진호야, 엄마 구해줘서 고맙다. 헤어질 때는 그렇게 작더니 이제는 네가 이렇게나 잘 커졌구나. 잘 커져서 고맙고 미안해.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엄마 구해줘서 고맙다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인 줄 알고 구했겠어요? 당신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듣기 싫으니까 이제 와서 괜히 알고 지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가 들면서도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잘 커졌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제 안부를 묻는 걸 보고 끓는 화를 주체할 수 없던 저는 저를 부르는 그 여자를 등지고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소방서를 찾아온 것을 알았지만 저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알고 지낼 이유도 없고 저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결혼식에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휑한 혼주석을 보는 것도 속이 쓰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미운 그 사람을 제 결혼식에서 보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가 결혼식에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름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축의를 한 것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름을 적지 않아도 보지 않았어도 저는 그냥 어머니라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려놓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결혼식에는 왜 왔고 왜 1,000만 원이나 되는 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내 결혼이 궁금해서 왔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구해준 목숨값이라도 내는 건가 보다며 삐뚤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알았고 원한다면 금방이라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은 왜 날 버리고 간 거냐고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게 된다면 괜히 미련이 생기고 정이 붙을까봐 두려웠던 것도 같네요. 그러면서도 하필이면 내가 행복을 앞두고 있던 순간에 나타난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괜히 나타나서 내 속을 복잡하게 하고 머리 아프게 만드는지 끝까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그 후로도 저는 예쁜 아들도 낳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버리고 간 어미보다는 나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챙기고 내 부모보다는 내 자식을 신경 쓰며 살기로 했죠. 한때는 애써 어머니를 이해해 보려 노력했던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 어머니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제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자식을 버릴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걸 겪고 보니 제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내 진짜 가족을 위해서만 살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5살 난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가 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저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백혈병이었습니다. 소아 백혈병이 꽤 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나 저나 둘 다 건강 체질이었기에 우리가 아이에게 다른 것은 못해줘도 건강만큼은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아이가 아프게 두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남의 목숨 구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 아픈 것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니 내가 어머니를 미워해서 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픈 자식 앞에서 저는 무력한 부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된 후로 아내와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면 두고 보기가 끔찍했고 그때마다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네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그랬을 텐데 아파하는 아이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아이에게 내 골수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저희 아이는 부모를 두고도 다른 기증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마음에 저도 기증자를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죠. 맞는 기증자를 기다리느라 고통받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기증자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 결국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저는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는 심정으로 희망을 기다리던 저희에게 오래되지 않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 주신 고마운 익명의 기증자분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는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완치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에 저는 당연히 그 기증자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가진 전부를 드려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익명의 기증자분은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네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익명들을 바라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천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소 제가 다니던 병원이었기에 친한 간호사분들께 여쭤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사정도 해봤지만 다들 난감해하며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도 알긴 하지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제 직업이 뭔지도 아시잖아요. 그건 저도 알지만 그분이 꼭 익명을 부탁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기증자분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감사하는 마음만 받고 넘어가야겠지만 내 자식을 살려주신 분께 꼭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그 기증자분을 수소문해 다녔죠. 그러다 결국 저와 친했던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살짝 언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이신 것 같네요. 진호 씨 수술했을 때도 그분이 병원비를 내신 걸로 아는데 아마 몇 번이나 그러셨을걸요? 근데 이번에는 진호 씨 아들 일까지 나서주시고 그런 거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짐작가는 사람 없어요? 제 아들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신 기증자분이 예전에 제 수술비까지 몇 번이나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듣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종종 소방대원들을 도와주시는 기부자들이 계셨기에 그동안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를 도와주신 분과 제 아들을 도와주신 분이 동일 인물이라는 말에 저는 한 사람밖에 떠올릴 수가 없었네요. 그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던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는 이미 알면서도 그동안은 찾아가 보지 않았었지만 그 일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에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지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네요. 그렇게 찾아간 저를 보며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저를 반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말은 못하고 한참 저를 바라만 보시더군요. 제가 왜 온 줄 아시겠죠? 저희 아들 도와주신 거 들었습니다. 제 수술비 대주신 것도 들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신 건 감사하지만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와서 버린 아들한테 생색이라도 내고 싶었어요. 내가 와서 얼싸안고 용서라도 하기를 바랬어요. 진호야, 엄마는 그냥 너를 돕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나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고요. 축의금은 또 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식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주면 내가 엄마를 반길 줄 알았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 당신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그래, 진호야. 엄마 용서하지 마. 엄마 용서받을 생각 없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자식이 아프고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20여 년 전에 모른 척하고 떠났으면 끝인 거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이 드니까 갑자기 자식이 다시 그리워지기라도 한 건가? 나 버리고 재혼한 남편은 어디 두고? 그때는 엄마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 당장 하루 살기도 버겁고 딱 죽을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너한테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너 찾아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멀리서 나 지켜보고 도와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엄마 증오해. 지금도 고마운 마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 평생 엄마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도와주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엄마를 미워해야 해, 고마워해야 해? 사람 미치게 만들어서 좋아? 그래, 엄마도 젊어서 고생했을 거 알아. 힘들었을 것도 이해해. 근데 나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모르지? 내가 왜 소방관이 됐는 줄 알아? 혼자라서 그랬어. 이러다가 혼자 객사하면 아무도 내 죽음을 몰라주겠구나 싶어서 희생정신이라도 살려서 의미 있는 죽음이라도 만들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어. 알아? 몰랐어.
아무것도 못해주는 엄마보다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미안해,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오랜 미움 때문에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달리 못된 말만 튀어나갔지만 사실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린 어머니를 미워하며 그리워했고 혼자 쓸쓸했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기에 나도 그동안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살았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치고 힘들 때마다 도왔던 수호천사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어머니를 원망했을까 싶더군요. 저를 위한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제서라도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이 있으셨고 어린 제게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말들이 있으셨죠.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니 앞에서 그동안의 원망과 서러움을 털어놓으며 어머니와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와 다시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라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잘 지내기를 늘 바랬거든요. 그래서인지 저 몰래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하고 덕분에 저도 어머니와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저희 아이도 할머니가 생겼고 그 할머니가 자신을 살려주셨다며 고마워하고 할머니를 잘 따릅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와 화해를 해서 잘했다 싶습니다. 물론 20년 세월의 아쉬움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며 천천히 간극을 메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하죠. 그럼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도 저희 모자의 관계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